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한한결의 기자,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막상 전 우리 다 예상은 했잖아요. 근데 검찰이 오늘 불기소 처분을 딱 내리고 보도자료 쫙 돌리니까 보도자료를 보는 순간 열이 확 받네. 뚜껑이 열리죠. 예, 뚜껑이 한 11페이지짜리 보도자료인데 첫 페이지의 개요 부분에 이렇게 써 있네요.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함. 피의자에 대한 추가 서면 조사 및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언론에서 황제 조사라고 하는 거. 혼상납. 예, 혼상납 조사. 뭐 이것저것 주포들을 추가 조사하며 기존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런데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예, 아주 심오한 말씀을 검찰에서 발표를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예, 이 주포와 예, 그다음에 범행에 가담한 이제 뭐 권오수 씨와 뭐 예. 이런 사람들이 예. 다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시세 조정하는 것을 몰랐을 것이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 첫째. 예. 그다음에 둘째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알았던 정황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증거를 못 찾았다. 증거가 없습니다. 요 두 가지 논리로 보도자료가 채워져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다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정황을 예. 사실 여러 가지를 뭐 보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자료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는 다 없고 그런 네. 얘기는 다 그냥 저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다 어떤 반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쭉 있을 줄 알았어요. 그거 반박하기가 힘들거든. 그렇죠. 네. 다 없고 3,300원에 네. 8만 주 이런 건 반박하기가 힘들어. 네, 그런 네. 얘기는 다 없고 그냥 증거가 없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아는 세부적인 내용을 또 검찰이 문서로 명시해 봐야 논란만 낳는다 이렇게 네. 판단한 거고 어제 그 오빠한테 김건희 여사가 한 말 있잖아요. 예. 철없고 무식하게 떠든다. 예. 근데 검찰이 딱 요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존재를 철없고 무지한 사람으로 그냥 본 거예요. 그렇게 봤네. 네. 그렇게 봤어. 왜냐면 피의자인 김건희가 신분이 손모 씨 있잖아요. 손모 씨, 손건땡 씨. 네. 지난번에 방조로 방조로 인정된. 네. 그 사람의 신분은 대량의 자금을 동원하여 별로 몇십억 차이도 안 나. 김건희도 수십억이었고 이 사람도 한 90억이었는데 대량의 자금을 동원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전문 투자자다. 이 사람의 신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검찰 이야기입니다. 피의자인 김건희는 신분이 주식거래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다. 철없고 무지하다. 철없고 무지하다. 그러니까 권오수 씨와 아는 사이인데 네. 권오수 씨가 뭐 이게 좋은 거라고 하여 그냥 그러니까 이 대충 이런 수준이에요. 이게 좋은 거라고 해서 그냥 그 엄청난 규모의 돈을 그냥 맡긴 후에 그냥 이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면은 너무 창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우리가 이제 마약 탐지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약 탐지견이 공항을 수색할 때 막 킁킁거리면서 다녀야 되거든요. 예. 마약 탐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마약 탐지견이 공항 한가운데 라운지에서 개껌이나 뜯고 있고 지 사료나 처먹고 있으면서 그냥 아유 뭐 마약이 없네, 예. 못 찾았네. 예. 이러면 어떡합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러더니 증거를 못 찾았으니까 김건희는 불기소다. 그리고 김건희는 멍청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주식을 모른다. 그러니까 조작을 할 수가 없다. 얘는 이해할 능력이 없다. 딱 이런 거예요 지금 논리 자체가. 정말 법률가들이 대한민국의 검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은 지난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JTBC에서 나온 그 단독 기사만 하루에 대여섯 개씩 쏟아져 나왔어요. 예. 그럼 그거 왜 JTBC만큼도 확인을 안 합니까? 왜 기자들만큼도 확인을 안 합니까? 그 검사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면 검사의 역할은 기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범죄의 심증을 가지고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내지는 진술이라도 하나라도 나오면 내지는 당사자가 말을 안 해서 침묵으로 방어권을 써서라도 이 의심이 해결이 안 되면
기소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판사가 결과적으로 법과 원칙 증거에 의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사들이 아예 답을 정해놓고 야, 김건희는 무죄야, 불기소야, 주가 조작을 했었다고 말하면 안 돼 라는 저는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길게 쓸 필요 없고 야, 김건희 사랑해요, 자리 주세요 라고 그냥 두 문장으로 쓰면서 불기소하면 되지 뭘 길게 11페이지 종이 아깝게 씁니까? 읽기도 힘들게. 김건희 이 사랑해요. 자리 주세요. 김건희 여사 사랑해요. 그렇죠. 여사님 사랑해요. 예. 그리고 이게 예. 아까 이제 기소권 얘기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검찰이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이 이제 기소 독점권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기소 독점권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불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기소와 기소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사만이 할 수 있고, 근데 대부분 불기소할 때는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이 뭔가 좀 그래도 겸연쩍어 해요. 그러니까 이걸 원래 기소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증거를 못 찾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이 형식과 시점을 보십시오. 지방선거 재보선 딱 끝나자마자 그렇지. 다음 날 굉장히 장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 내용도 없고 사실 이걸 불기소하는 이유를 이렇게 뭐 설명할 이유도 사실 없이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네. 이제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어제 레드팀이라는 것도 열었다는 거잖아요. 처음 봤는데 저는 최소한 여기에 첨부문서로 레드팀 회의록이라도 붙였어야 돼요. 아니 이 시황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동훈의 반응이에요. 한동훈 대표의 한동훈. 그 국민 눈높이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정이 도대체 뭐였냐?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말을 할지가 저는 매우 오늘 궁금합니다.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친윤계들은 또 꿀먹은 버거리 마냥 별로 이야기를 안 하거나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 뭐 이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네. 일단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모르겠는데 오늘 한동훈 어쨌든 어제 재보선 결과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의기양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복을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그렇죠. 예, 여하튼.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네. 근데 요 부분과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예. 조금 의기양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야 관계에서 의기양양한 부분이 아니라 친한과 친윤 관계에서 의기양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통령실에. 그렇죠. 예. 오늘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김건희 라인 정리해야 된다. 지금까지 요구 사항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을 향한. 그렇죠. 요 얘기만 안 합니다. 도이치모터스를 어떻게 하자는 아니, 얘기를 안 한다. 왜 중단해? 주가 조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요 얘기만 안 합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법률가로 오래 살았는데 법률가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죄 추정을 할 때 무죄 추정을 수사적으로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 국회의원들도 포토라인 앞에 서면 늘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근데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워딩을 바꿨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해야 된다. 이거는 그 법률가 입장에서는 유죄 추정을 하는 수사거든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이 용어를 쓸 때는. 그러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미 그 용어를 썼고 자기가 용산에 요구한 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돼야 된다는 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재차 확인하면 제가 했던 얘기로 가름합시다. 제가 했던 얘기로 가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지. 그럼 오늘 이게 말하자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요 한동훈 대표가 진짜 민심을 쫓고 싶고 예. 정말 국민 눈높이와 국민이 납득하는 결정을 저랑 같이 이해하고 있다라면 이 불기소 처분 보도자료를 보면요 오늘 아침부터 일이 안 잡힐 정도로 뚜껑이 열려야 정상이에요. 열불 터져. 기자가 안 물어봐도 열불 왜 이 터져. 질문 안 하십니까? 나 열불나고 열뻗치는데 이 얘기를 해야 정상이에요. 저도 지금 약간 얼굴이 빨갛지 않습니까? 네. 화가 나요 국민들은. 근데 자기는 화가 안 나잖아요. 자기는 스트레스도 안 받잖아요. 한동훈은 지금 그냥 고기 잘 들어가고 입에 그죠? 네. 독대하고 싶고 네. 권력만을 추구할 뿐이지 한동훈이 정말 국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이율배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양두구육 정치가 저는 정말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의 그 보도자료 중에 이 부분은 진짜 화나네. 피의자인 김건희의 관계와 방조범 있잖아요. 전주. 손 씨. 방조범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놨는데 피의자 김건희가 프로 만들어놨어요. 권오수의 지인 그리고 주포 제가 김기태 씨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포 김기태 및 블랙펄 관계자 등과 직접 연락 내역 없음. 야 여기에 또 이종호는 이름을 안 써놨네. 이종호는 연락한 게 있으니까 쪽팔렸나? 야 검찰 이창수 뭐하냐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보도자료에. 야 이거 완전 거짓말이잖아.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명함 파고 다녔잖아. 서울대 원호에.
저도 본 것 같아요. 그 장면, 그림을. 아니 그거 도이치 있죠. 모터스 2사 이게 써 있는 거 저도 본 것 같아요. 디자인 무슨 이사야. 그리고 아 여기서 봤네. 그렇죠. 써 있네. 신분도 그렇죠. 관계도 그렇죠. 아니 이런 엉터리가 있어. 그리고 검찰의 신문 내용 중에서 재판 과정에 검사가 신문 내용 중에서 최은순과 김건희에게 권오수가 회사 사정 등을 상세히 말한 게 한 번뿐이 아니다라고 검사가 권오수에게 확인하듯이 이렇게 딱 아주 진술을 해요. 검사가 재판 중에 뉴스타파 보도를 보신 분들은 그 대목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예 검사가 딱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사는 권오수가 최은순과 김건희에게 회사 사정 등에 관해서 여러 차례 상황 설명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걸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권오수의 지인, 권오수는 없어 여기에. 권오수의 지인 등과 직접 연락 내용 없음. 그러니까 이게 권오수의 지인이니까 권오수와는 연락 내용 없음. 이 말은 또 못 썼구나. 불리한 건 아니죠. 아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아니 저는요 그 조작이라는 거 주가 조작이 이게 조작이야. 검찰이 조작했어. 이거 지금 이게 불기소 처분서도 조작이지만 네. 사실 주가 조작이라는 게 자본시장 시장 경제의 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이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 내지는 범여권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냐면요. 김건희가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 뇌물이라고 못 부릅니다. 그냥 선물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론 조작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도 이걸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은 보정이래요. 그럼 이것도 주가 보정이냐 그러면 주가 보정? 말이 안 되잖아요. 주가 보정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을 뒤흔들고 기존의 체계들을 흔드는 이 작태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제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게 정상이다. 이제 보수는 이제 종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가 이제 보수가 종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보수의 종말이 보수의 종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보수의 정말 신인규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여기도 부제가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입니다. 검찰의 정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지가 끝내주네요. 표지가 제 사진입니다. 이게 접니다. 이렇게 딱. 야. 이거 보정을 좀 했습니다. 야, 이게 이런 포즈로. 야, 이게 에반게리온의 이까리 겐도라는 캐릭터의 포즈인데 이게. 제가 고민이 많아서 그 고민을 상징한 사진입니다. 네. 얼굴 여기 턱 각도를 너무 보정하신 것 많이 같아요. 깎았어요. 요즘 보정이 유행이어가지고 저도 보정을 좀 했습니다. 제가 또 보정력을 자주 가거든요. 그렇죠. 보정력을 그렇죠. 또. 앞으로는 신인규 변호사보다는 신인규 작가님 이렇게 불러는 그럼 더 좋죠. 그럼 더 요 좋습니까? 책이 출시될 때까지만 네, 출시될 작가로 좀 부탁드립니다. 신인규 작가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저 선거 이야기 할까요?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일단은 서울시 교육감 뭐 전부 다 여야 뭐 비슷한 예상대로 그냥 나온 거죠. 네. 지금 부산금정 강화, 전남,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뭐 다 예상치대로 나온 거예요. 크게 이변이 있었던 건 없었고 일단 이변을 만들 만한 투표율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투표율이면 어쨌든 지지층, 고정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애초에는 서울시 교육감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준혁 후보가 투표율이 낮으면 훨씬 조직된 표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 전에 진보 교육감이 10년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감은 좀 어렵지도 않겠냐라고 하는 예측도 있었는데 서울시 교육감에서도 정근식 후보가 50%를 넘기면서 그러니까 거의 뭐 가져갈 때를 가져갔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지금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그동안 보수에서 많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단일화만 하면 이기는데 맨날 단일화를 못해서 지지 않느냐. 단일화를 하려면은 이 정당이 공천하는 걸로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단일화를 어쨌든 간에 뭐 이번에도 뭐 100%는 못했다 이렇게 뭐 볼멘 소리를 하긴 하지만 보수 단일화 했습니다. 자기들이 플랜카드에 우리 보수 단일화 중도 보수 단일 후보라고 막 금배지 달듯이 뭐 그것도 막 달았어요. 축 당선 달듯이. 예, 난 당선된 줄 알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도 했는데 그렇게 어쨌든 거의 1대1 구도 만들어 갖고 했으나 그런데도 보수 후보가 지금 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보수 진영은 상실감이 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 보면은 교육감 선거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 교육감 선거는 의미가 교육감 없다. 직선제를 없애자 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식의 얘기를 들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남 영광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선거 참여 열기와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높았잖아요. 투표율도 이번에 높았던 거고.
그런데 이게 일정 정도까지는 투표율이 높으면은 이제 조직표의 위력이 낮아지지만 다 같이 모든 투표율이 다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은 역시 그런 조직표의 위력이 다시 또 증가하는 그런 국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든 사람이 투표 참여하면 당연히 조직된 쪽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민주당 표가 확실하게 이제 조직이 된 측면들이 이 힘을 발휘하면서 조직표가 없는 조국혁신당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펼쳐지는 거고 조직표 승부가 되니까 사실 진보당이 약진할 수밖에 없죠. 거기 진보당은 조직표인데다가 제가 농사를 다 져버렸잖아요. 거기가. 화요일 날 영광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요? 네, 화요일 날 영광 갔다 왔었는데 무슨 일로? 뭐 다른 취재 때문에 다른 취재 갔었는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영광의 시내가 영광이 한 5만 좀 이따 그 취재도 얘기하죠. 네, 영광이 한 5만 정도 되는 데인데 제일 번화한 사거리에 양쪽 그러니까 귀퉁이에 4명이 차를 다 대놓고 서로 그러면 소리가 겹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런 선거전을 피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여기 5만 명밖에 없어갖고 후보가 손을 들면 아는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거기다 대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4명이 서로 뭘 잘못했다고 이거를 하는데 이 소리가 다 겹치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내니까. 그래서 여기가 재밌었겠다. 선거가 뜨겁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쨌든 투표율도 엄청 높았죠. 네, 높았고 3분지계가 거의 되는 그러니까 진보당 굉장히 약진했고 여기에 지금 투표 결과에 이 재밌는 포인트는 진보당이 그래서 2등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결국은 투표율이 아주 높아지면 조직의 승리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다 이런 정도지만 역시 최대의 어떤 그 화제가 되는 데는 보수가 유리했던 지역인 건데 부산금정. 부산금정의 경우에는 거의 20% 이상 이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예. 요거는 그렇지 않아도 이 선거구는 원래 어려운 데인데 거의 이제 표심은 이 서울로 따지면은 강남이나 서초에 준할 정도의 보수세가 이제 강한 지역이다. 요렇게들 해석을 했던 데인데 부산에서도 좀 잘 사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어쨌든 보수적인 그런 이 정서가 있는 그렇죠. 그런 데인데 이 지역에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것들 등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커서 투표하러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용한 선거를 치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특히 여기서 안 나오면은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 6번이가 가가지고 뭐 직접 이제 여기다가 그랬죠. 물량을 다 투입한 거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이제 보수 결집이나 이런 게 일정 정도 이루어지면서 원래 실력대로 나온 거다. 이 보수표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강화가 이제 좀 특이한데 조선일보의 표현에 의하면은 여기는 한 20%로 이겨야 되는데다 보수가. 근데 한 8.8%인가 차이로 지금 이긴 거잖아요. 그래요? 예상보다 작은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일부 민주당의 선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협적인 부분이 있다. 보수가 보기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호남하고는 좀 분리를 해서 수도권 뭐 PK는 전 엮어서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뭐 호남에서는 사실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의 주도권 싸움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고, 그러니까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민주당 중심으로 호남에서는 선택을 받은 결과고요. 수도권에서는 명확하게 민심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이 5% 정도의 차이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이 강화에서 8% 차이밖에 안 났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35%를 얻은 분이 42%까지 7%를 더 얻은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인 즉슨 수도권 선거에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해볼 데가 없다라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도권 민심은 명확하게 확인이 됐다는 거고, 전 이 부산이 참 뼈아픈 부분이라고 보는데 부산에서 직전 구청장이 같은 곳에서 62% 얻었습니다. 2년 전에. 그리고 지난 총선이죠. 총선에서 당선된 분이 56% 얻었습니다.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윤희련 후보가 61%로 더 얻었어요. 그랬네. 그러면 이 표심은 뭘까? 총선보다 사실 전 윤석열 대통령 더 못했고 한동훈 대표 더 못했다고 전 평가를 하고 수도권 민심에서 이렇게 보는데 부산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뭔가 윤석열은 싫지만 이재명 대표 더 싫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아직은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줄 때다라는 그 표심이 저는 조금 더 이 윤 후보에게 표가 더 국민의힘이 몰렸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국민의힘은 두석 지켰으니까 본인들 그 수성은 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성과라고 평가를 하겠지만은 앞으로 보수는 더 종말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이 실렸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원래 이번에 다 졌으면 그냥 짐 싸서 집에 갔었어야 되는데 뭐 칠불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제 회귀했어야 되는데 아직은 대표를 지킬 만한 여유와 룸은 생긴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아마 친한계들이 오늘부터 엄청 방송 나가서
김건희, 윤석열 타도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보수를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더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면으로 전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여기서 높다. 그 보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문장만 하자면은 예. 지금 그래서 친한계 내지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 길에 대해서 공략법을 찾은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략법이 무엇이냐?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안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과 뭐 이런 거 아니었느냐. 그렇죠. 요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신인기 변호사님 말씀을 뒷받침하는 얘기를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다. 아니 근데 보시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선거 딱 끝나니까 이거 불기소 때릴 거라 우리가 다 예상했어요. 예. 이분은 그냥 초지일관되신 분입니다. 그렇죠. 구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구수한 윤석열 대통령 안 바뀌고요. 9년을 참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도 이제는 뚜껑 열리면 조금 더 들이댈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댈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지지율로 전 나타났다. 표심으로 나타났다. 뭐 보수 유권자의 생각합니다. 한동훈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한동훈한테 좋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실인규 변호사 말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보수가 공멸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절대 안 받을 거기 때문에 한동훈의 요구를.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싸우다 보면은 결국 공멸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그 승리의 저주라고 보는 예. 거죠. 이게 이겼는데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예. 원래 모든 조직이 그렇잖아요. 망할 조짐이 보이면요. 콱 망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가도 예. 물에 빠졌다. 바닥 치고 올라오면 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망해가던 찰나에 또 살짝 살려줬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오히려 승자의 저주, 승리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저는 보수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수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예. 한 것 같은데 이 보수 진영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난 총선에서는 크게 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매칭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기대는 일단 다음 뭐 대선 대권 주자 뭐 정권 재창출은 모르겠고 일단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정리를 해봐라. 일단 여기까지예요. 일단은 여기까지고 다음 얘기는 김건희 여사를 일단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 정리한 다음 문제다. 요건데 예. 근데 지금 신은기 변호사 말씀은 그 고개를 넘기 전에 꼬꾸라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지금 새롭게 야, 드러났어요. 그거를 한겨레라는 데서 보도를 지금 해가지고 아니, 뉴스타파, 이건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 그거는 뉴스타파. 네. 뉴스타파에서 네. 보도했어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네. 한겨레라는 데서 또 뭘 보도를 해가지고 한겨레에서 오늘 아침에 뭐 나왔었어요? 단독 기사 나왔던데. 단독 기사 뭐나? 여기에 오기 김한 기자가 오기 10 몇 분 전에 네. 한겨레라는 데서 뭘 보도를 해가지고 그래요? 네. 신문에는 안 나왔던데? 그렇죠. 아침 신문에는 네. 안 아침 실고. 신문에는 안 네. 실고. 그 뭐가 명태균 씨가 이제 그 여론조사를 크게 80몇 차례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하나는 공표조사가 있고 그게 그렇죠. 50몇 차례고 비공표. 그다음 비공표 조사가 있고 예. 대선 열흘 전부터는 매일매일 대선 면밀 조사라는 걸 하는데 아. 이 대선 면밀 조사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비공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명태균 씨가 숫자 적어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 PNR이라고 하는 기관이 의뢰를 하는 건데 그럼 이건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어디서 났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명태균 씨가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당시에 경남과 경북 지역에 출마했던 예비 후보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댔다. 그리고 그게 3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총액은 지금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예. 저희가 일단 확인한 거는 1억 2천만 원은 그렇게 1억 2천만 조달했다. 원? 그런 식으로 조달을 했다? 네. 그랬구나. 근데 이게 숫자를 거의 적어서 한 것 같은데? 뭐 40만 원밖에 안 들고 그렇던데요? 뭐 그 부분에 강혜경 씨랑 통화를 한 내용을 보면 4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그 네. 40만 원이라는 표현이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지금 40만 원이 든 건지 예. 아니면 샘플을 만지는 데 있어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40만 원이 든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일부는 예를 들면 샘플 500개짜리를 돌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40만 원이 들었는데 그거를 2,000명짜리로 뻥튀기를 하는 건지 예. 요걸 이제 좀 앞뒤에 이제 대화 맥락을 더 확보를 해서 이제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40만 원의 의미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겨레가 오늘 다음 주에 보시면 그 2%와 40만 원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2%와 40만 원의 비밀. 명태균 씨가 얘기하잖아요. 2% 올려라. 2% 올려라. 네. 홍준표보다 2% 올려라. 그러니까 여조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가 심의를 받는데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에다가 등록하고 이걸 해야 등록하고 되는데. 다 해야 되는데 롯데까지 다 등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지. 2%를 올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비밀과 야. 4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40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명태균 씨가 그 취업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취업버려라. 취업버려라. 네. 빨리빨리 끝내버려라. 그게 이 명태균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인지를 저희가 지금 이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제 MBC의 이제 장슬기 기자가 데이터 전문 기자거든요. 여론조사 전문 기자인데 장슬기 기자가 어제 설명을 한 거를 곰곰이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만은 40만 원도 말이 안 되는 게 ARS 조사 보통 KBS나 MBC가 조사하는 거는 아무리 작은 조사라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전화 면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당 한 15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당 10,000원이에요. 한 명 샘플 한 명당 10,000원이야. 단가가 5배 높아요. 그 예. 면접조사가. 근데 ARS 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150만 원 정도 든대.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40만 원이면은 지금 한 4분의 1 가격 아니에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조사원을 동원하지 않는 ARS 조사라고 할지라도 40만 원에 했다. 그리고 그 개수를 조정하라. 이거는 이준석 지금 의원이 주장하는 단순히 이게 보정이다. 이러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화내. 이거를 보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답을 정해놓고 홍준표 2% 올리라는 게 어떻게 보정입니까? 그 그러니까. 조작이지. 보정이라는 것은 누가 1등 나온 데는 관심이 없고 네. 여론조사 기법상 통계학적으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게 보정이지. 그렇지. 어떻게 홍준표보다 윤석열 2% 더 높게 나오게 결과값을 갖다가 조작을 하면서 이걸 보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국회의원의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 그렇고 여론조사는 이건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이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를 했는지 또는 뭐 묵인해서 지시를 한 건지 묵인 지시는 특수부에서 늘상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태균 씨의 녹취가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됐냐?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런다. 나한테 독촉한다. 윤석열이 가져오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대선 기간,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네. 이어진 조사인데 그때 이제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앞에 공표된 여론조사까지를 다 지시한 거냐? 아니면 비공개 여론조사는 사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조차 드러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요거는 떠나서 그 대선 면밀 조사라고 하는 19번의 여론조사는 이제 말하자면 그 지시관계 속에서 한 거고 이 비용을 만들 때 어쨌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은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들의 해명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요. 뭐 그때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조사했고 뭐 언론 보도에서도 여론조사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명태균한테 의지할 필요 없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이건 명태균과 윤석열 둘 사이에서 오고 간 모종의 거래. 공천을 놓고까지 결과물이 나온 그렇죠. 모종의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조사를 수백 번 돌리고 그건 그 당의 일이고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부정부패 비리기 때문에 자꾸 그 조사가 많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 논리 자체는 허구다.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 상황은 이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많이들 잊으셨는데 28일부터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단일화가 언제 되죠? 3월 3일 날 3월 돼요. 3일. 맞아. 그러면 그 5일 동안 여론조사 비공표 기간입니다. 예. 근데 한쪽 후보는 매일 여론조사된 데이터를 들고 있어요. 그렇지. 한쪽 후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들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누가 나가 이기는지가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 여론조사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협상에서 엄청난 지렛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엄청난 힘이죠, 사실. 예. 자, 그리고 심지어 그 하태경 의원한테는 가가지고 주저앉히는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윤석열 잘 나가는 조사 보여주고 여기가 대세야 일로 와. 선거에 영향 미쳤죠. 그렇지. 만약에 미공표라 해서 선거에 영향이 제로라고 얘기할 거면요. 명태균 씨가 이거 조사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일기장에다가 조작 숫자 쓰면 됩니다. 어차피 조작해서 자기만 할 거라 그러면 왜 돈 씁니까? 그냥 자기가 여기다가 윤석열 55, 홍준표 23 이 조작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실익이 없는 거. 이거는 그치. 여론조사를 돌려서 뻥튀기를 한 다음에 그 근거를 가지고서 네. 조작된 근거를 가지고 하태경 의원을 찾아가서 보여주는 거죠. 일로 와라. 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특정 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이걸 갖다가 미공표니까 괜찮다?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정당 보조금이 수백억이 들어가거든요. 네. 대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되면서 이거
지금 과거에 국민의힘이 이제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 야, 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쪽으로 가서 만약에 유죄 받으면 민주당 거의 해체 수준이야. 너희들 천박당사 쳐야 될 거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던 게 한 1년 여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1년인가 2년 전에. 근데 이 사건이 양상이 좀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대선 자금 수사해야죠. 대선 자금 수사. 예. 아니 또 하나 송영길 의원 예. 정당 내부에서 경선에서 돈 돌린 것만으로도 정당 민주주의 파괴했다고 그렇지. 거품 물잖아요. 그럼 여기 또 같이 거품 물어야죠. 정당 민주주의 파괴했고 그렇지. 오히려 공선법이 적용되는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면 더 중대한 범죄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야당만 물고 늘어진다? 이거 누가 동의하겠으며 여론조작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업무방해가 들어가요. 이 업무방해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중죄고 드루킹도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선법, 정치자금법은 필수 패키지고 업무방해가 핵심인 거예요. 업무방해가.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여론조사 비용을 면탈받으면서 보고받고 함께 향유를 했다면은 이거 사전수뢰죄가 됩니다. 뇌물로 볼 수 있어요. 사전수뢰가 있습니다. 사전수뢰가 돼요. 취임하기 전에 받은 거니까요. 야, 이게 사후 매수 엄청나게 사전수뢰 사전수뢰가 됩니다. 다될 수가 뭐 이미 뭐 있겠구나. 스펙스에서 나와서도 얘기한 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 아까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5월달에 적발을 합니다. 김영선 의원의 선거자가 회계 그 선거 자금에서 회계 비용에서 이 돈이 갚아졌는데 일부가 그러니까 이게 왜 증빙되지 않은 금액이 지출된 거냐라고 하는데 소명을 못 해요. 소명을 못 하고 보니까 미래한국연구소의 공보물 비용으로 지출된 돈도 있는데 이 돈도 공보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해명이 안 되니 소명이 안 되니까 창원지검에 이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은 빨리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이첩을 받은 후에 11월에 수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출석들을 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10월 달이죠, 이제. 뭐 얼마나 시간이 지난 겁니까? 그렇지.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이걸 다 들고 있다가 결국엔 지금 창원지검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액션을 보이는 거는 명태균 씨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그 명태균 씨가 드러나고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는 말하자면 그걸 할 때 야 이거를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론이 발생하니까 창원지검이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압수수색을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명태균 씨가 증거를 뺏겼나요? 명태균 씨는 그대로 증거를 들고 지금 2,000장이 넘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는 건데 그러면 창원지검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산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잠시 광고 보고 3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후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농구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하고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 통해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그러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 비타민 B 제품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남 창원에 산단을 3월 15일 대통령이 이게 사람들 모아놓고 민생 무슨 대책회의. 무슨 대책회의인가 뭔가 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계방송 비슷한 것도 하고 이럴 때 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 훨씬 이전 여기 지금 나온 거 뉴스타파 보도로는 3월 10 며칠 이렇게 나왔는데 3월 14일 그전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경남 MBC에서 보도를 한 걸 보면 또 1월 달에 이미 김영선 의원의 전 보좌관이 이미 알고 그걸 SNS에 잠깐 올렸었다며요.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들이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들도 있고. 그러면 언제 알았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산단이 언제 어떻게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는지를 알면은 땅 투기할 때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거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후속적인 좀 취재가 필요하긴 한데 예. 지역 정가에서 김영선 의원이 어쨌든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창원에 산단이 온다 안 온다 정도를 예. 그게 산단이 오늘 깜짝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이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할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창원도 계속 우리 쪽에 산단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대통령회의가 15일이면 14일 시점에는 이미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현수막도 미리 준비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도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거를 명태균이 왜 아느냐 예를 들면 이 지시를 김영선 의원이 강혜경 씨에게 한 거라면 그러네. 예, 의원이 알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뉴스타파 보도만 보면 이 지시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사진을 키워야지 줄여야지 이런 예. 거를 명태균 씨가 지시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하나 문제인 명태균이 거고. 강혜경한테 지시를 해.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MBC 보도에 따르면 이미 1월 달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금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게 가령 의원실에 공식적으로 직함이 있고 등록되어 있는 보좌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마음을 먹고 야 이게 내가 곧 김영수 있으면 의원실에 된대. 예? 곧 있으면 된대 여기. 예, 되니까 네. 야, 여기 땅 투기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돈을 막 써가지고 예를 들면 땅을 샀다. 이거는 걸리죠, 그렇죠? 그게 LH잖아. 그 찾아내기도 쉬울 것이고 그게 LH잖아요. 수사를 하면 바로 걸리는 일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보면 뻔한 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딱 그냥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만 떠봐도 아는 일일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언제 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등기부 예. 등본 떠봤는데 이름에 예를 들면은 예. 뭐 김한 의원의 보좌관 김민아인데 예. 김민아가 샀다고 돼 있어요 그냥. 예. 등기부 등본.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 녀석이 그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사전에 취득해가지고 땅 샀구만 예. 확인되는 거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공식적으로 김영선 의원실에 직함도 없고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분이 어디 숨어서 이 정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려웠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모든 그 공직사회에서 이게 이제 부정부패 비리 아닙니까? 그렇죠. 공직 비리인데 예. 그 비리에 가담하는 사람들 수두룩하죠. 다 뇌물로 처벌받든지 부정부패로 인해서 다 법적 처벌받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접근을 해가지고 그것도 여론 조작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대통령 후보와 긴밀한 관계를 그 배우자까지 맺은 다음에 공천에 개입을 합니다. 공천에 개입을 해서 김영선 결과값을 받고 김영선의 또 월급을 반을 또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영선을 바지 국회의원 앉혀놓고 본인이 실질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보도 미리 받고 공천 결과도 미리 알고 또 나중에 컷오프도 미리 알고 이분은 모든 정보를 상시 공유 체계를 갖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선 중에서도 상당히 고도의 예. 정말 고도의 고급 정보들이나 고도의 그 정무적인 개입들이나 그런 국가 여러 가지 정책들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다 열려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영선 임기 내내 이 일을 요 창원 산단만 했겠습니까? 모든 걸 보고받고 공식 개선에 있는 강혜경 씨는 김영선은 보좌관 비서관인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실질적 지시를 내리고 있는 사실상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 출마하면 정치자금법 적용받죠. 후원에도 맘대로 못하죠. 다 정해진 룰대로 관리를 받거든요. 근데 명태균만큼만 김영선이라는 바지를 앞에 내세워놓고 본인은 뒤에서 법적인 규제를 다 잠탈해버리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모든 이권을 다 진공청소기처럼 흡입을 하는 겁니다. 명태균이.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최순실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연설문 고쳤죠. 평창올림픽 뜯어먹었죠. 박근혜하고 손잡고 삼성 돈 뜯죠. 롯데 돈 뜯죠. 다 돈 뜯습니다. 대기업 재벌들. 그래서 그렇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만든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지금 최순실이다. 이게 저는 지금 이 사태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산당 같은 경우에 산자부, 대통령실, 그 다음에 아무리 지역의 의원이 뭔가 한다고 하더라도 은밀하게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확정은 그날만 딱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해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국토부에서 뭔가 뭐 그린벨트 하나 풀어지는데 그 전에 뭐 도면도가 뭐 나갔다라고만 해도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LH 직원들이 뭐 미리 거기다 투기해놓고 뭐 이상한 나무 심어놓고 거기에서 쪼개기 예.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보상 받으려고 하고 수용 받으려고 했던 거 들통나가지고 정권이 무너진 거잖아요. 사실 그때 총선이었습니까? 대선 전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 4월이죠. 예. 뭐 그것 때문에 꼼짝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산다는 국가적으로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럼요. 엄청난 그 정책 조정과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결정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러면 그 정책과 협의 과정에 명태균 씨가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거를 어디선가 컨트롤 타워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모든 지자체들이 사활을 겁니다.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그랬겠지. 네, 서로 어떤 특정 시기에 어떤 걸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뭐 창원이 산업 규모도 있고 경제적으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치할 만했다 이렇게 뭐 설명들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아까 상시 공유 체계라는 얘기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네. 뉴스토마토에 관련 해당 내용을 처음 보도했던 기자가 쓴 기자 칼럼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네가 명태균을 역술인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도. 다만 김건희 쪽, 그러니까 용산 쪽에 보낸 질의서에만 그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걸 알았어.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어제 지금 기사가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바로 그날 나를 왜 역술인이라고 하냐라고 항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 명태균 씨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역술인이니까 예를 들면 뉴스토마토 입장에서는 역술인이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예, 기사에서.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다. 그러면 이건 누가 전달해 준 겁니까? 그 그렇지. 의혹 관련된 보도가 날 때도 그거를 전달받은 대통령실로부터 안 나왔으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네, 전달받을 창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상시 공유 체계, 국가 산단에 결정할 정도의 문제를 누가 컨트롤할 수 있냐.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용산일 거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민생대책회의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거니까 예. 사실 그런 부분에서 명태균 씨의 어떤 그림자들이 보이는 게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구심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 정보를 안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여론 조작도 문제지만 이준석 의원한테 여론조사 결과 먼저 알려준 의혹 그것도 답 안 하고 있죠. 거기다 공천 떨어지는 거 아는 거 먼저 아는 거, 컷오프 먼저 아는 거, 산단 먼저 하는 거. 그냥 내부자예요. 명태균 씨는 그냥 직함만 없다 뿐이지 내부자인데 이분은 처벌 전과 있고 해가지고 공직에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공적 정보에 다 접근해가지고 심지어 주종 관계로서 김건희한테까지도 슈퍼 갑으로 명태균이 일하거든요. 말이 됩니까? 그럼. 비선도 이런 비선이 없죠. 최순실도 최소한 박근혜한테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최순실과 명태균을 비교해보면 명태균이 훨씬 슈퍼 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영향력의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5공화국 비리 정도의 규모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지금 명태균 씨가 공개한 것들을 시기적으로 보면 폭로한 것이 이제 김재원 때문에 폭로했다라고 합니다만은 대통령 되기 전의 일들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무슨 친오빠겠어요. 그냥 오빠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무식하고 뭐 지가 뭘 한다고 뭐 이렇게 이제 막말을 그 하잖아요. 모든 논란을 잠재울 댓글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아, 그거 봤어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친오빠면 됩니다. 저도 봤어요. 아, 베스트 댓글이던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쥐고 있는 패가 그리고 끝까지 안 내놓고 있는 패는 아, 대통령이 된 다음이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김건희 씨와 국정에 관해서 이런 산단 문제도 다 국정이잖아요.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뭐 2,000장이 있다며. 그러니까 네? 지금 찍어놓은- 예고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명태균 씨가. 그거에 대해서 애초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2,000장 얘기에 대해서도 김재원 최고한테 화를 내면서 내가 그러면 공적 대화를 한 것을 내가 그러면 깔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공적 대화. 체리 따봉도 여러 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체리 따봉은 김건희 여사가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김건희 여사는 카카오톡을 씁니다. 예. 지금 명태균 씨하고 대화한 것도 플랫폼이 카카오톡이잖아요. 예. 최지영 목사하고 대화한 것도 플랫폼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이야.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는 카카오톡 이용자입니다. 텔레그램이 아니고. 그렇죠. 텔레그램은 귀찮아서 못 쓰겠는가 보구나. 예. 하여튼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텔레그램을 누가 쓰냐? 지난번에도 체리 따봉 폰으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을 쓰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그렇죠? 그때 텔레그램 그랬지. 그렇죠. 맞아, 권성동하고. 근데 그렇죠. 명태균 씨가 체리 따봉을 여러 번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은 것이고. 그런데 공적 대화한 걸 내가 뭐 공개할까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적 대화라는 건 뭐겠어요? 세상에 뭐 공적 대화가 있고
텔레그램으로 뭐 공적 대화를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상식적 수준의 공적 대화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네.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화한 거를 공개할까?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명태균 씨랑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가질 법한 얘기다. 이게 있는 거다. 의심이 될 수 있는 게 체리 따봉은 생각해보니까 텔레그램밖에 없네. 그렇죠. 그 그렇죠. 이모티콘이.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네. 예를 들면 카카오톡으로 김건희 씨랑 주고받은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체리 따봉을 갖고 체리 따봉이 있다는 말이 텔레그램으로 그렇구나.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걸 암시한 거죠. 예.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쪽이랑도 대화했고 이쪽이랑도 대화했다. 당연히 있겠죠. 그 4명 모였을 때 김종인 위원장 있는 자리에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랑 명태균 씨 함께 동석했고 이준석 당시 대표랑 있을 때도 또 동석했던 사람이니까 뭐 김건희 씨랑만 카톡 했겠습니까? 그렇지. 윤 대통령 텔레그램 많이 쓰면 보통 메신저는 자기가 쓰는 걸 또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는 윤 대통령하고 소통할 때는 텔레그램 당연히 썼을 수도 있는 근데 거죠.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왔나? 아니 이 사람들이 한 몇 년 동안 그 계속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한 일주일 있다가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날지 뭐 타이머 기능이 있잖아요. 설정해 놓으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그거 모르나? 뭐 다 이제 캡처를 해놓는다든지 예. 방법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아니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저 사이가 안 좋고 아니면 그 전부터 캡처를 미리 해놨다는 하죠. 미리 해놨을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를 보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단톡방들을 계속 폭파하고 뭐 범죄 사실을 다시 지우고 하니까 예. 보면 바로 그때마다 화면 캡처를 계속 눌러서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사라지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얘기는 추정컨대 뭐 그런 방식으로 이거는 내가 어떤 보험용으로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수준의 것들을 뭐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든다는 있으니까 거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그렇지. 없는데 그런 그렇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거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저 실드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해찬 씨도 실드를 많이 치는 것 같고 이준석 의원도. 근데 예? 요 장해찬의 실드를 또 오늘 이준석 의원이 깨버려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막 그래요. 원래 둘이 또 싫어하잖아. 서로 아니 간에. 장해찬이 끼면 예. 전파 간섭이 되고 핵심 주포들만 봐야 됩니다. 그게 핵심 누구냐? 주파들만. 명태균, 예. 김건희, 이준석 이 명석희 동맹이에요. 명석희 동맹. 근데 장해찬 같은 사람 끼면은 오케이, 전파 오케이. 간섭돼요. 여기서 명석희 동맹으로 보면 돼요. 깬 반론이라는 건 제가 이제 흥미거리를 말씀드리면 오빠가 누구냐 요거거든요. 네. 근데 장해찬 뭐라고 불러야 되죠? 장해찬 씨가 한 그 주장은 오빠라고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안 부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러니까 이 김건희 얘기인데. 씨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남자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빠 발언에서는 다 연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김건희 씨보다 다 아래니까 네. 그냥 뭐 예찬 씨 뭐 다 했을 사람들은 네. 들을 필요 없고 네. 명태균, 김건희, 이준석 명석희 동맹으로만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옹호자들의 묶음입니다. 네, 오늘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는 네. 자기가 들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를 보고 들었고 예. 그리고 나만 보고 들었다라고 하면은 안 믿을 것 같으니 이게 진짜 웃긴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저만 웃길 수도 있어요 사실. 진중권 교수에게도 내가 진술을 받아냈다. 아. 진중권 교수도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는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한다.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예,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고 들었다고 한다.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예. 진중권 교수는 그걸 왜 보고 듣습니까? 왜 도대체 예. 뭐 하는 거야? 예. 진중권 교수는 진보입니까? 몰라요 이제. 아니 최근에 이제 무슨 다른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예.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황정호 행정관이라는 사람은 예. 김건희 라인인가 실체가 있는가라는 예.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크로비스타에 가봤는데 그때 황정호 행정관이 앉아 있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 아크로비스타에 가봤다라는 거는 관저가 생기기 이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대선 때겠죠? 대선 때 이미 아크로비스타를 출입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보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진중권 교수랑 매주 방송을 할 텐데 그래요? 예. 그때도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찍었을까 굉장히 궁금해. 네,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그때 누구 찍었고 지금 진중권이나 이제 김경률 씨나 이런 분들이 좀 한동훈 미나 뭐 그런 느낌도 좀 지금 갔거든요. 거의 뭐- 아니 한동을 미는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같은 한 원팀. 원팀이에요 거기가? 진중권 네. 교수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네. 내가 황정호 씨 봤다는 얘기를 왜 했느냐, 네.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라인 정리에 이 얘기를 도와주려고 한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어쨌든 이 얘기의 결론은 오빠는 그래서 친오빠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뭐 1% 정도는 열어놓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는 얘기들은 가치가 없는 얘기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굳이 얘기한 겁니다. 한겨레에서 아까 그 어디 영광 갔다 그랬죠.
있죠. 네. 그 연관 관건은 딴 다른 취재입니다. 전혀 여론조사하고는 전혀 다른 취재. 다른 취재입니까? 저는 지구를 위한 취재인 것 같습니다. 지구를 위한 취재고요.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나온다는 거죠. 네, 여론조사 지금 저는 지금 한겨레 21이라고 하는 주간 뉴스인데 그렇죠, 마감하고 그렇죠. 있는 중이고 예. 그 오빠 아저씨 뭐 이거 관련해서 사람들이 말을 얹으니까 한마디 하면 예. 이 김건희 여사 화법의 모든 원천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보통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아저씨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명수 기자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거를 깝니다, 나이를. 예. 자,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우리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저씨.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는 계속 우리 아저씨라고 하고 딱 한 번 오빠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이제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 캠프에 와서 강의를 좀 해줘라. 근데 우리 오빠도 있을 거다. 우리 오빠도 있을 거다. 맞다. 기억난다. 그렇게 그때 오빠를 써요. 그때도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친오빠라고 했어요. 그래. 친오빠가 캠프에서 있다. 친오빠가 안 됐네요, 좀. 안 됐어요. 맨날 뭐 불리한 거 나올 땐다 친오빠. 친오빠가 분신술을 쓰는 거야. 근데, 분신술을 아니, 근데 서로공처럼 분신술을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 친오빠의 가능성 1%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유가 기자들하고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잡담하고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친오빠라는 분이 사실 또 지금까지는 뭐 아름아름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또 했을 수 있기 있죠. 때문에 요 대화와 관련돼서 뭐 그랬을 가능성도 1% 정도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모든 사람이 친오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근데 저는 요 카톡 보면서 그게 워낙 그 내용 자체가 너무 폐륜적인 내용이 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오빠에 대해서 지가 뭘 한다고 막 이런 식의 거친 언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추적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그 카톡에서도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명태균한테 쩔쩔매면서 김건희가 그렇죠. 끌려가고 사과도 하고 저는 명 선생님만 의지해요. 요게 핵심이거든요. 요게 완전한 공천 의지. 개입이다. 네. 요걸로 가야 되는데 오빠 나오니까 장례찬 댐비죠. 이준석 댐비죠. 완전히 또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요걸 또 노린 명태균의 노림수. 여론조작 기사 딱 나온 날 요 카톡을 딱 올리면서 장례찬 이준석 같은 불나방들이 붙을 걸 또 예견을 하고 언론을 또 활용하는 거니까 저는 참 이 얘기 재밌는데 요것도 좀 핵심을 좀 제대로 짚으면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그래서 계속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확인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카톡이기 때문에 그 대선의 전략이라든가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그런 맥락들을 김건희 여사가 껴서 판단하고 결정했을 거고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뭐 장난도 들어가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탄생했을 거 아닙니까? 이 시나리오 내렸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가 관련된 반대급부를 명태균 씨가 취하고 싶었을 텐데 누굴 통했겠느냐 그러면. 그렇죠.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같이 공동정권. 같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김건희 씨가 처음부터 많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이 친오빠와 관련해서는 이 친오빠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법정 구속된 거에 관해서 굉장히 좀 그 붕괴하고 그 매제입니까? 매형입니까? 매형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매형이 되죠. 매형이 매형이 되죠. 매형이 대통령이 된 거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더 자유롭게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그 배후에서 뭔가 자기 가족들을 보살펴 줬었으면 하는 이 가족 입장에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재산권의 처분이 어려워졌죠.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분도 주로 이제 자본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땅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평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죠. 많은 일을 하시죠. 노선도 휘고를. 그 전에도 건설회사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정치에 막 해가지고 캠페인하고 그럴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저는 그 카톡을 보고 홍준표 시장이 올린 글을 보고 홍준표 시장이 뭔가 예감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 초보라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정도 규모, 이런 정도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모든 정치인들에게. 그러면 그거를 왜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합니까? 예를 들면 자기 주변에 사람이 좀 있었으면 그렇지. 그거를 그러면 뭐 명 박사한테 좀 물어봐라.
이러면 이 사람하고 명박사가 통화를 하는 기록만 남고 대통령은 바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고를 받으면 되니까. 왜냐면 내가 가장 신뢰하는 누군가가 나를 속이진 않을 테니까 이 통화 내용을. 그러면 여기도 견제가 가능하고 직접 통화를 안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하자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근데 그 카톡 내용을 보면 그 사람도조차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뭐 지금 시점이 언젠지를 뭐 이준석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바로 다이렉트였다. 네. 자, 그 문구 하나가 얼마나 말하자면 발목이 잡히는 문구입니까? 그렇지. 이게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인데 네.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남죠. 예, 그 고려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기술조차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명태균 씨처럼 여러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뭐 개입을 하고 뭐 장난을 치고 다뤄봤던 사람들이 이 부부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저는 여론조사 관련된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는 거 보면 이 정치인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숫자 마사지해서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장난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됐다? 그거는 뭐냐? 이미 그 카톡에서도 드러나지만 명태균 씨가 이 부부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만만하게 보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말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자로서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행정고시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검판사들이 세상과 유리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몸을 굉장히 낮추고 조신하게 살려고 만나는 사람들을 굉장히 한정짓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 나올까봐 조심한 사람. 말 나올까봐 굉장히 조심하지.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의 스타일이 여기에 많이 배어 있는 게 김건희 씨는 다이렉트로 만나거든.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다이렉트로 만납니다. 다이렉트로 만나고 그 사람한테 아무리 나이가 좀 많이 직접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지금 사실 김건희 씨 녹음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냥 톡톡 오빠라고 해. 그 50년대생을 그냥 오빠라고 한다니까. 오빠라고 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12살 차이. 예. 12살 차이면 62년생인가? 예. 62년생인가 뭐 60년생인가? 김건희 72년생인가? 60년생인가? 띠동갑. 예. 그렇게 되면은 오빠라고 충분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오빠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빠라고 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다이렉트로 뭔가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려고 래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정말 진심인 분이야. 그리고 그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남편을 저 위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었겠다. 그 대목에서 보면 예. 이 지금 그 명태균 씨가 오픈한 카카오톡과 비슷한 대화 맥락이 이명수 기자한테도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오빠는 뭐 뚱뚱하고 그렇죠. 무식하고 방귀 방귀 뀌고 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이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접근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 뭐 그거고 대통령 후보고 지금 대통령이고. 근데 나는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말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거에 과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후보가 아니면 명태균 씨가 접근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계는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을 대려고 접근을 한 건데 예. 그 부분에서 이 김건희 씨가 본인의 존재를 그렇게 과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봤던 우리 오빠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생각해.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본인의 우위를 과시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뭐 어쨌든 자존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세우는 뭐 이런 스타일로 지금 계속 대화들이 그 유출되는 대화들이 지금 그런 맥락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행복했던 시간은 다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나올 일들은 다 자기 멱살 잡고 발목 잡는 증거들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해명할 때도 첫 번째 진술부터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 덮으려고 또 거짓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다 잡혀질 거고 지금 모든 언론이 다 명태균 씨한테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전 제2, 제3의 명태균 더 나올 거다. 이렇게 그러면 보수의 종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미 왔죠. 보수의 이미 종말이 저는, 저는 사후적으로 증상을 진단한 겁니다. 보수의 종말이 된다. 의사의 마음으로 진찰을 한 거지 네.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요. 네.
검찰 보수, 이익 보수, 썩은 보수들 다 여기 지금 검찰 보수, 이익 보수, 썩은 보수. 썩은 보수, 친일 보수. 야. 소견서가 아니라 진단서다. 이거는 그냥 이제 거의 뭐 사망 진단서고 네. 저는 거의 장례 지도사라고 생각해요. 이 책 표지도 거뭇게 했잖아요. 거의 장례 지도사의 마음으로 제가 정말 편안하게 장례 지도사다. 장례 지도사입니다. 예. 정말. 그거를- 국민의힘의 예. 위원정당 국민의힘의 장례 지도사예요. 부의금을 준비하겠네요. 그건 안 받습니다. 예, 제가 그냥 공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만 마음으로만. 마음에 생각 있으시면은 네. 좀 많이 주변에 홍보를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해주십시오. 예, 청년의 정치본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한한결 기자,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그리고 공지가 있어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정치본색 진행이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노영희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 대변인 또는 정계환 스픽스 대표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내일까지 여러분 만나고 11월 첫째 주부터 다시 뵈겠습니다. 내일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